역사 안성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14번째 시간이고요. 일본사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본 참 가깝고도 먼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을 약간 움직이게 하는 신문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시민 단체에서요, 조선인 귀무덤, 그러니까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귀라든가 우리 조선 사람들의 코를 잘라가서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위령제를 지냈고요. 선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누구도 왔냐면요, 하토야마, 아마 여러분 잘 모시겠지만 일본의 전 총리입니다. 부인과 함께 참석해서 당시에 이례적으로 헌화를 하고, 일본인이 희생자에게 사죄하고 한국인이 일본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까지 내세웠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일본의 근현대사를 배울 때 사실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침략했었던 일본의 그런 제국주의적 만행에 많이 저도 분노하고요. 또 우리가 화나고, 우리가 좀 공부하기가 살짝 좀 심리적으로 힘든 측면도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없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아픈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저거 또 일본 시민단체에게 조금 더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감사하긴 하지만, 조금 더 제가 욕심내려 보자면 임진왜란 때 거 말고요, 오히려 더 최근에 있었던 100년도 되지 않았었던 그들의 우리 조선을 향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이 식민 통치, 35년 가까이 되었었던 바로 그 식민 통치에 대해서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근데 그러기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과거의 것으로 현직 총리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어느 정도 판단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요, 대만도 그렇고요, 필리핀도 그렇고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조금 더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훨씬 더 좀 발전적인 일본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일본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막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가무가 뛰어난 애야, 요거 기억나시죠? 가무가 뛰어난 애야, 유성화는 가무가 뛰어난 애죠. 그 다음에 이제 개항 파트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이따가 강의 때도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개항했을 때까지 에도 막부입니다. 보통 뭘 많이 비교하냐면 메이지 유신과 에도 막부를 비교해요. 즉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등장했던 정부를 메이지 정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표 문제로 나눈 다음에 언제나 요거를 나눠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때까지 내용 제가 요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릴게요. 에도 막부는 2021년 9월 모평에도 있었고요. 아직 대수능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게 2021년 12월에 있는 수능 직전입니다. 요 강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데 아마 요게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연표 문제. 특히 여기에서 힘든 건 요거 나오면 학생들 너무 많이 힘들어요. 청일전쟁이랑 러일전쟁 요거 나오면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딱 보셔도 이거 진짜 만만치 않게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구나, 우리 알 수 있겠죠? 하나하나씩 가보도록 합시다. 위쪽에 있는 게 일본의 막부 하나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일본의 개항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메이지 정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내려놓고 한번 가볼까요? 자, 인도라는 너무나 매력적인 무역 지역을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고요. 거기서 누가 이깁니까? 영국이 이겼던 전투, 플라시 전투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벵골 지역에 대한 징세권이라든가 통치권, 그러한 것들을 가져갔고요.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이 형태를 가져갔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00년 뒤 세포이 항쟁이 1857년도에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굴 제국도 끝나고요. 인도 동인도 회사도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인도 통치 개선법이 있었고요. 1877년
되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이 등장하게 되었고, 인도 사람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1885년도에 인도 국민회의를 만들었었지만 이것은 사실은 친영 단체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905년에 벵골 분할령이 나오게 되면서 1906년에 콜카타 대회가 열렸고요. 자, 거기에서 중심적인 축이 바로 인도 국민회의. 이 인도 국민회의의 성격은 반영 단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4대 강령, 영국 상품 불매라든가 그다음에 자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었었고요. 그러한 움직임 끝에 1911년도에 벵골 분할령은 철회되었었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인도는 영국을 지원해 줬지만 전쟁이 끝나게 되자 로레트법, 즉 롤러법에 의해서 과거보다 더 강한 통치를 보여주었었고요. 그것에 의해서 간디라든가 네루 같은 인물이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 끝에 1935년도에 자치를 허용받았었고 47년도에 완벽하게 독립. 그런데 독립이 되면서 파키스탄이랑 나눠졌었죠. 그리고 1971년도가 되면서 이제 그 파키스탄도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렇게 나눠져 있었었는데 이 동파키스탄도 이제 방글라데시로 더 이제 분리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요, 조몬 문화 있었고 야유이 문화 있었는데 필요 없다고 그랬죠. 4세기 되면서 야마토 정권 있었습니다. 6세기엔 쇼토쿠 태자의 아스카 시대를 열었었던 불교 진흥 정책도 있었고요. 7세기에 나이카 개신도 있었지만 7세기 말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본이라는 호칭과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호칭이 요때 일왕 내지는 천황이라는 호칭이 요때 7세기 말에 등장했고요. 자, 나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라 시대는 수도가 어디? 헤이조쿄였었고요. 그게 나라죠. 그 다음에 견당사를 파견했었으며 뿐만 아니라 역사책, 일본서기 고사기, 그 다음에 만엽집 이런 책도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 동대사라는 도다이사라는 그런 사찰도 건립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8세기 말에 되면서 헤이안 시대로 가는데요. 헤이안 쿄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국풍 문화, 겐지 이야기 가와 있죠. 가나, 와카, 겐지 이야기 같은 국풍 문화가 있었고요. 견당사 폐지, 무사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12세기 되면서 이제 막부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거.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었죠. 자, 정리되셨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막부시대입니다. 막부시대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이것도 이해하지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막부란, 그러니까 즉 군사정권이라고 그랬죠. 군인이 짱인 시대예요. 군인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시대예요. 요거 근데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본의 일왕,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천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상징적인 존재야. 힘이 약하지. 그럼 실질적인 지배자는 누구야? 대장군인 쇼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조폭이랑도 좀 비슷해요. 조폭이 거기 이제 네가 좀 관리해. 요쪽 네가 관리해. 라고 띄워주는 것이죠. 그들을 다이묘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지배자인 쇼군이 전 일본을 통치했었던.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천황한테 가서 이거 사인하라 그래. 이런 형태로 그냥 존재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 힘이 없지. 실질적 지배자는 누구다? 군대의 짱이었던 쇼군이었었다. 자, 그게 최초의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가 되겠습니다. 무가 뛰어난 애야. 그 다음에 이제 에도 막부가 나오겠죠. 자, 가마쿠라 막부에서는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미나모토 내지는 노를 넣는데 요새는 더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말이 좀 어렵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결과적으로는 가마쿠라 막부를 세웠고요. 요때 핵심, 여기 12세기에서 14세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국사 배웠죠? 13세기 전 세계를 호령했던 바로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골골골 몽골.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죠. 그쵸? 이들에 의해서 일본이 들어오는데 이때 마침 몽골의 침입을 받는데 이때 마침 뭐가 불었대요? 태풍이 불었대요. 그때마다. 그래서 가미카제라고 불리고요. 신이 보내준 바람이다. 이때부터 일본이 조금 더 약간 본인들의 자아를 더 취하게 되죠. 우와, 우리 신의 자식들이야. 우리 신국이야. 라고. 왜? 신이 바람도 보내줬잖아. 우리 신의 자식들이야. 라고 하면서 신국 의식이 이때부터 생겼다라고 하는데 조금 어이가 없고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몽골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몽골이 온다니까 소문이 너무 무서운 거야. 또 특히 몽골은 이
이 소문 퍼뜨리는 거 1인자라고 그랬죠? 몽골이 오면 그냥 막 벽돌 한 장 남기지 않는다, 잡초 하나 남기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너무 긴장을 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봐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군사력이라든가 이걸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자신들의 재정을 뛰어넘을 정도의, 재정이 부담될 정도로 너무 과하게 성장시켜 놓은 거야. 군인들의 세력을 더 강화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무너진 거야. 거의 자체 소멸에 가깝게 무너져 버려. 그래서 우리 그 루즈벨트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수험생이시죠? 수험생. 저도 여러분 수험생을 3번이나 했습니다. 선생님 뭐 행복하셔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경쟁 체제에서 우리가 같이 버텨내야 되는 거 쉽지 않죠.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할만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너무 힘드냐 그러냐면 주변에서도 그래. 너 고3인데, 너 고3인데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전 그래서 그런 얘기도 더 많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냥 버티면 버틸만 하지만, 할만하지만 옆에서 그냥 더 날려. 고3인데 어떻게, 고3인데 어떻게. 고3이어도 여러분 뭐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 지나보면 아실 거예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너무 잔인하게 여러분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지금의 삶 자체에서. 그냥 우리가 우리한테 맡겨진 일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씩 걸어가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우리 이 수험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떡하지, 나 고3인데 그 생각이 눌려버려서 오히려 생활을 더 못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몽골이 쳐들어온들 아니면 뭐 가장 무섭다는 수험생활, 뭐 고3 생활이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하나씩 여러분한테 당장 처했던, 여러분이 계획 세우셨던 거 하나하나씩 해나가시면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14세기가 되면서 무로마치 막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요거 여러분 제가 명나라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요거 기억나십니까? 명, 무로마치, 감압. 명, 무로마치, 감압.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서 감합무역, 감합이라는 감합증을 통한 일종의 제한무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랑? 명나라랑. 명, 무로마치, 감압.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이없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치한 건 제가 하겠습니다. 명, 무로마치, 감압.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서 감합무역. 여러분 이런 거 문제 풀면 귀 속에 제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선배들이 하나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진짜 시험 문제 푸는데 무슨 듣기 평가하는 줄 알았대. 제 목소리가 들린대요. 진짜로. 명, 무로마치, 감압.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서 감합무역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무로마치 막부를 세운 게 아시카가 다가우치래요. 선생님 그러면 요 2개 정도만 구분하면 될까요? 네? 뭐 미아, 우리 저기 서울 북쪽에 가면 미아동 있지 않습니까? 미아동, 미아, 이렇게 가진, 이건 뭐 여러분 편한 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면 끝나요? 네, 무로마치 막부는 감합무역밖에 나올 게 없어요. 세계사 파트에서 일본사는. 동아시아 친구들은 조금 더 가주셔야 되겠지만 세계사에서는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등장합니까? 이 무로마치 막부는 전국시대가 열려요. 100년이 넘는 전국시대가 열립니다. 이 100년이 넘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게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실은 좀 운이 좋은 사나이였죠. 요 전국시대의 이 삼거리 있잖아요. 일본의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그 오다 노부나가가 있고,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고,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명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 그래갖고 많은 뭐 얘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집안 자체가 그렇게 아주 그 귀족 집안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뭐 생긴 것도 되게 못생겼대요. 실제로 막 원숭이를 닮았다라고 하고, 근데 재주가 좋았대. 충성심도 좋고. 그래서 특히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그렇게 중용시켰던 인물이 최고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승승장구하던 오다 노부나가죠. 아주 성격이 칼 같았대요.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뭐 하나 딱 명령이 있으면 되게 그냥 그 칼같이 모든 걸 딱 하는 그런 형태였었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능력을 딱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심도 좋았지만 눈치가 빨라. 그래갖고 뭘 요구하는데 이거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했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에 비해서 라이벌이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다림의 상징이죠. 그래서 뭐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 많이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새가 있어요. 짝짝짝 이제 우는 새가 있어요. 버드가 있어요. 새를 노래하게 하는 방법이 이 세 명이 다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오다 노부나가는 그랬대요. 노래해.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안 따라. 새를 죽여. 명령에 따르지 않는 새는 나한테 의미 없다. 새가 그걸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능력이 좋아. 그래서 막 간지럽히든 뭐하든 온갖 술수를 벌여가지고 노래하게 짝짝짝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도요토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좀 달라요. 그래 노래할래? 노래해줘 하고 옆에서 1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림의 상징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겉으로는 그 부하의 배신으로 오다 노부나가는 죽거든요. 그리고 그의 오른팔격이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0년에 통일을 해요. 그리고 1592년에 일으켰던 게 1592 있었던 게 임진왜란 아닙니까? 이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임진왜란이 어디로 친 것이죠? 조선을 쳤던 것인데, 조선을 공격하면서 내부에 있었던 불만을 외부에 하죠. 근데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군사를 좀 지원해 달라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거부를 해요. 왜냐면 그 이유를 좀 준비했던 것 같아.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어쨌든 거부했다라고 하고, 이 전쟁이 끝나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남은 세력과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붙었던 세력, 이게 전 일본을 두고 한판 붙었던 것이죠. 이게 그 유명한 새끼가 하라 전투가 되겠고요.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고 없고 그 이후에 나머지 잔존 세력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력이 무너뜨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세우니 이게 에도 막부예요. 그래서 이 에도 막부를 다른 말로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해요. 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삼걸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7세기 초에 무슨 막부가 열리냐? 에도 막부가 열립니다. 에도 막부가 시험 문제는 제일 잘 나옵니다. 막부 중에서는 사실 나올 만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교과서 서술 분량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파트, 경제 파트, 외교 파트, 문화 파트 다 중요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파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적 봉건제야. 자, 여기서부터는 빨리 안 할게요.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중앙집권적 봉건제라는 게 뭐냐면 여기 전체 일본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일본이 있으면 이 직할지를 요걸 뭐라고 하냐면 막부라고 해요. 막부라고 하고, 나머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들을 번이라고 합니다. 막부의 짱은 누구라고요? 쇼군이 되겠고요. 이 번의 짱은 누굽니까? 다이묘들이에요. 다이묘들. 그러니까 이 막부와 번을 통한 통치 형태, 이것을 막번 체제라고 그래요. 이걸 이른바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그래요. 선생님, 완전 우리가 과거에 배웠었던 봉건제랑 비슷한데 이걸 왜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산킨 고타이 제도가 있어서 그래.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너 이 지역 가서 네가 다스려 라고 하고 줘요. 이 땅 전체를 그냥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땅을, 이렇게 좋은 땅을, 감사합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냥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시간 지나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뭐 받을 때랑 또 이거 좀 그 다음 몇 년 지나서랑 또 생각 달라져. 그걸 쇼군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너 정기적으로 나한테 와서 충성 서약해. 그러지 않으면 네 자식, 네 아내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라고 하는 거야. 즉 이들은 땅을 받았지만 정기적으로 와서 뭐 그 지역의 특산물도 바쳐야 되고 충성 서약식을 해야 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근데 여기만 그래요? 이 번도 그렇고요. 이 번도 그래요. 즉 엄청난 봉건체처럼 보이지만 중앙 집권적이야. 왜? 이 지방에 대한 통치력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곳을 산킨 고타이 제도라고 해요. 이게 그림상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막 적게는 200~300명, 많게는 500~600명, 1000명에 가까운 수행원들이 같이 오는 거야. 수행원들이. 그래서 어떤 막부에서는요, 실제로 이 비용이 이 번의 30~40%에 달하는 것도 있었대요. 왜?
하루 이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또 일본이 생각보다 되게 땅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몇 날 며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가다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뭐 상인들도 하겠지만 몇백 명이 여러분 같이 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엄청나게 많은 체류비. 또 쇼군한테 그냥 가요? 빈손으로? 충성하는데 뭐라도 싸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었대요. 예, 그런 제도를 뭐라고 한다? 산킨 고타이 제도라고 하고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산킨 고타이 제도와 함께 외교 파트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조선의 통신사예요. 임진왜란 이후 국교가 단절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쇼군이 이거 국제적으로도 나 조금 약간 좀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조선한테 사절단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조선이 보내줘요. 이게 바로 통신사가 되었고요. 조선 통신사라고도 하고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쇄국 정책이에요. 특히 서양에 대해서. 여기서 쇄국 정책이란 건 서양에 대해선 확실한 쇄국 정책을 보여줬었어요. 그렇지만 유독 어느 나라와만큼은 네덜란드에게만 무역을 허가해줘요. 원래는 사실 이게 포르투갈이었어요. 근데 포르투갈이 이 천주교,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다 걸려요. 그거를 당시 에도막부에서는 너무나 싫어했거든요. 그랬더니 곧 눈치 빠른 누가 등장해? 네덜란드가 등장해. 저희는 선교 관심 없습니다. 저희는 무역만 할 겁니다. 저희 네덜란드는 무역 국가입니다. 저희랑 무역해 주시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에도막부에서는 유일한 서양 국가였던 네덜란드한테만 허가를 해줘요. 그 허가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뭐 전 항구가 아니라 나가사키, 그 짬뽕 유명한 데 있죠? 나가사키에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들어서요. 여기에서만 해요. 여기가 이제 사실 당시에 일본과의 교역에서 좀 무역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나도 하면 안 돼, 나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네덜란드가 그랬대요. 야, 너네들은 손 대지 마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대지마 다음에 문제 푸실 때 다시 나올 거고요.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 산킨 고타이 제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산킨 고타이 제도는 각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절단들이 이 오가는 길을 통해서 무역로를 통해서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오가면서 뭘 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했겠죠? 그러면서 뭐가 등장해? 그 중간중간에 도시들이 등장했을 것이고요. 도시 상공업자들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뭐 물가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거보단 중요한 건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고 상공업자가 성장하면서 당시에 성장했었던 도시 상공업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조닌이에요. 조닌. 당시에 성장했던 에도막부 시기 때 성장했었던 상공업자, 도시에 사는 상공업자 조닌입니다. 이들은 성장하고요. 무사들은 겉으로는 뭔가 본인들이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좀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오히려 무사 세력들은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지마죠. 데지마. 여기가 데지마예요. 그럼 뭐라고? 손 데지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문학 파트론. 이 네덜란드랑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에도막부 입장에선 일본이 서양의 문물을 전달받을 때 누구한테만 전달을 받을까요? 네덜란드를 통해서만 전달받아요. 그 문화를 난학이라고 그래. 네덜란드를 통해서 전달받는, 특히 여기 이 데지마를 통해서 전달받는. 그러니까 이 데지마 주변, 이게 나가사키니까 나가사키 데지마죠. 요 주변에서 발달하면서 그 전 일본으로 퍼졌던 걸 난학, 일본어로 란가쿠라고 합니다. 당시에 서양의 의학이라든가 천문학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와서 많이 발달했었고요. 특히 돈이 생겨요. 여러분, 문화를 즐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는 게 좀 럭셔리합니까? 뮤지컬 한 편 보는 게 더 럭셔리해요. 뮤지컬 보는 게 더 럭셔리하죠. 우린 다 뮤지컬 보고 싶어요. 조승우 씨가 나오는 지킬 앤 하이드. 저희 아내 정말로 소원이 그거 보는 거예요. 나 진짜 한번 내가 하려고. 그 예매하기도 진짜 뭐 하늘의 별 따기도만. 근데 어쨌든 보세요. 경제력이 있어야 문화를 즐길 수가 있거든. 근데 그 문화를 즐기는 층이 누구야? 여기 있었잖아. 조닌이 등장했다며. 이들이 돈을 벌었다며.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누려야 되겠죠. 그들의 문화를 조닌 문화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가부키. 지금의 뮤지컬이에요.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공연장에서 그런 것들. 우키요에 당시의 그림이에요. 에도막부 때 그림. 그 다음에 일본 고유의 국학도 등장합니다. 국학.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성리학은 힘이 빠져요. 그 다음에 일본에도 불교가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사실 불교가 그렇게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이 불교가 당시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도 내지는 신토와
이게 하이브리드 되는, 좀 믹서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뭐 신불 팝 사상 뭐 이런 거는 동아시아사 하는 친구들이 좀 깊게 하실 거고요. 우리는 그냥 요 단어, 난학, 존인문화, 국학, 요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존인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가부키. 약간 일종의 보면 막 공연장에서 막 공연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막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우키요의 당시 에도 막부 시대 때 그림이다. 이런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네 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에도 막부 때 네 개. 대표적인 거 막번 체제였었다. 막번 체제의 산킹 고타이제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산킹 고타이제가 되면서 조닌이 성장했었고 이 조닌의 성장으로 인해서 조닌 문화가 나오면서 가부키, 우키요에 등이 많이 번성했다. 되셨죠? 자, 문화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요. 뭐 조선 통신사와 교류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특히 서양과는 쇄국 정책이었었고 유일하게 어느 나라 네덜란드하고만 허용해 주었었는데 그 허용했던 장소가 바로 대지마. 손 대지마. 나랑 일본하고만 교류할 거야 라고 네덜란드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에 당시에 들어왔던 일본 에도 막부 때 들어왔던 문화를 난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 일본이 자신들의 완전 잡벅에 빠지죠. 그래서 국학이라고 해서 일본 고유의 문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에도 막부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도 막부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도 막부는 정치적으로 이게 좀 논리적으로 완벽한 구조입니까? 아니면 조금 뭔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있죠. 원래 일본은 일왕이 통치를 해야지.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천황이 통치를 해야지. 그렇지만 천황은 상징적 존재고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쇼군이 통치하고 있잖아. 그렇지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쯤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름도 무시무지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막 팰 것 같잖아요. 페리 하면서 나 너 페리 뭐 팰거리 이러면서 막 들어와요. 페리 제독이 와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포함 외교라고 그래갖고 한국 바깥에서 포를 빵빵 쏘면서 무력 시위를 해요. 우리 이 정도 포 나간다. 빵빵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무력적인 위협 가운데 1854년 요 연도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이라는 미국과 일본이 최초의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개항되는 거예요. 이때 개항됐던 항구가 두 개인데요. 시하예요. 이때 미국이 그랬대요. 야, 이제 우리 무역 시작하자잉 라고 했대요. 시하. 시모데 하코다테인데 이따 지도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하.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이때 미국이 일본한테 야, 이제 우리 개항 시작하자잉.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최국 대우. 요거 제가 중국사 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뭐죠? 언제나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서 대우해 준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엄청난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급할 게 없는 거야. 일단은 개항시켜 놨고요. 요거 딱 걸어놓고 실제적인 계산은 조금 천천히 한 다음에 무역에 대해선 그로부터 4년 뒤에 다시 요구를 해요. 그게 바로 미일 화친 조약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모데 하코다테를 개항한다. 그러니까 두 개 항구죠. 최국 대우를 인정한다. 영사 주재를 허가한다라고 했었는데 요거 정도. 그다음에 시모다 하코다테.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미일 화친 조약이 이후 4년 뒤에 1858년도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항과 함께 최국 대우 딱 정해 놓고요. 그로부터 4년 동안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이것도 요구해야 될 거 없고 저것도 요구해야 될 거 없고 이것도 요구해야 될 막 이제 계산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두 개 항구가 있었잖아요. 그로부터 4개 항구를 추가해요. 시모데 하코다테 외에 4개 항구. 요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뭐 4개 항구를 추가한다라든가 시모데 하코다테에서 뭐 몇 개 항구가 더 더해졌다라든가 이런 문장으로 우리가 그냥 풀면 됩니다.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취해법권, 즉 영사재판권 여기서 나왔고요. 또 하나 협정관세 여기 나옵니다. 원래 여러분 관세라는 게 뭐죠?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을 할 때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매기는 세금을 관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있어야 되냐? A국이 있습니다. B국이 있습니다. 칠판 지우개가 1,000원이에요. 이 A국에선. 근데 B국에선 이 칠판 지우개 만드는 산업이 안 돼갖고 이게 5,000원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업자라면, 무역 업자라면, 여기서 와서 요걸 팔면 3,000원에만 팔아도 뭐 항구 비용, 뭐 물류 비용 다 해도 엄청난 이득이죠. 근데 국가 입장에선
만약에 여기서도 이 5,000원으로 만드는 이 지우개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일정량의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세금을 매겨갖고 한 수입해 와봤자 한 4,500원 정도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건 뭐 비슷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왜? 이게 이 칠판 지우개라는 물품이 다른 나라로 왔을 때 워낙에 턱없이 싸지게 되면 이 국가 내에서 수입하는 국가의 그 상공업자들이 치명타를 입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B라는 국가에서 수입할 때 매기는 세금, 이걸 관세라고 그래요. 이 관세는 그 국가의 자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자주권을 협정해야 된대. 관세 자주권이 무너진 거죠. 이것도 역시 불평등 조약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이 4년 뒤 이어졌습니다. 자, 1854년, 58년이에요. 그로부터 4년 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까지 여러분 무슨 막부죠? 에도 막부예요. 그거 착각하는 친구들 많아. 개항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에도 막부예요. 그런데 에도 막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체제 자체가 완벽한 체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무력으로 힘으로 버티는 체제였었는데 이러한 연이은 불평등 조약이 나오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이게 시모다 하코다테 외 4개항,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그 다음에 뭐 물품 수입에 대해서 별책을 규정한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나왔었던 내용이 이거예요. 존왕 양의 운동. 왕을 다시 세워서 저 서양세력을 막아보자. 이게 이른바 막부 타도 운동이에요. 야, 저 막부 왜 세워놨어? 저게 뭐야? 힘도 없는데 좀 불평등하게 저렇게 나오고 저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막부를 없애버리자라는 그러한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 존왕양의 운동과 함께 나타났었던 막부 타도 운동, 이건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1868년, 이게 중요해요. 1868년을 기준으로 그 이유는 메이지 정부고요. 그 이전까지, 즉 미일 화친조약, 미일 수호 통상조약, 존왕양의 운동, 막부 타도 운동은 전부 다 에도 막부 하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걸 구분한다니까. 보통 여기서 뭘 구분하는 문제로 나온다면 가막부, 라막부, 우로마치 막부랑 에도 막부랑 비교하는 건 사실 별로 안 나오고요. 에도 막부랑 메이지 정부랑 비교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메이지 유신이란 뭐냐? 왕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일본의 일왕을 다시 세우고 근대화 운동을 펼쳤던 하나의 사건이 메이지 유신이고 이것에 의해서 세워졌던 정부를 메이지 정부라고 그래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메이지 정부는 여러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에도 막부와 메이지 정부 비교해 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어디 우리가 아는 뭐 산킹고타이제도 뭐 난학이라든가 뭐 조닌 문화 이런 거는 당연히 에도 막부라고 아는데 어디까지 미일 화친조약, 미일 수호통상조약, 그다음에 막부 타도 운동 있었던 것도 다 에도 막부 때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에도 막부가 끝난 건 1868년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다. 이 메이지 유신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왕정 복고예요. 다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 왕정 복고란 표현보단 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폐번치현.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한대요. 번이란 건 막부 체제 하에 있는 행정 조직이죠. 그럼 현이란 건 뭐예요? 왕 체제 하의 조직이에요. 이걸 그래서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는 걸 폐번치현 조치라고 하고 이것이 메이지 유신의 가장 상징적인 거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 근대적 개혁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전에 요 지도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시모다 하코다테 요게 언제요? 1854년 미일 화친조약 때 됐던 것이고요. 나머지 뭐 니가타라든가 요코하마라든가 고베, 나가사키는 크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요 시모다 하코다테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나온다면 전 여기 이 조슈번과 사스마번 요게 이제 각각의 번들인데 이 번에서 주로 무슨 운동을 했냐면 막부 타도 운동을 했어요. 야, 이 문제까지 나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막부 타도 운동을 어디서 주로 했었다? 여기 나와 있는 조슈번과 사스바번 여기에서 주로 막부 타도 운동을 벌였다 라는 거. 요건 좀 세계사 안에 있는 일본사에서는 좀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서 용어에도 이게 나와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메이지 유신에 있는 내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이지 유신은 첫 번째 뭐라고요? 왕정 복고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전부 다 중요해요. 왕정 복고
폐번 치연 조치.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근대적 개혁도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문명 개화론이에요. 의무교육제도, 신분제도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해외를 가서 뭐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워오라라는 것이겠죠. 이때 이와쿠라 사절단,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1871년 연도까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 명의 이제 기대주들이겠죠. 이제 신진 세력들에게 너 가서 당시에 서양은 어떤, 이때 이들이 가가지고요 미국 쭉 둘러보고요. 그다음에 유럽 이제 대서양 건너서 유럽 둘러본 다음에 이제 홍콩 거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요. 거의 세계 일주한 거예요. 이게 이와쿠라 사절단이었다. 1871년의 일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북극 강병책으로는 우편제도라든가 철도제도, 그다음에 징병제, 그다음에 근대적 공장과 근대적 회사,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이제는 한때 미국으로부터 불평등한 조약을 받긴 했지만 나름의 자체적인 개혁에 의해서 상당히 빨리 서구화되고 있는, 상당히 좀 근대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그 기준이 되었던 게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와쿠라 사절단. 여기 이제 가운데 과거 이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2NE1의 산다라 박이라는 그분이 이제 헤어스타일을 하셨던 여기 약간 꽁지머리처럼 요 스타일이 바로 이와쿠라가 되겠고요. 이게 대장이겠죠. 예, 여기 이제 사절단 1871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러 근대적 개혁과 북극 강병의 여러 내용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근대화에 성공했던 일본이 이젠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개항시켜요. 이것도 역시 강화도 조약도 불평등 조약이었죠. 1876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만 해도 자치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류구 제국, 류쿠 왕국 내지는 유구 왕국, 지금의 오키나와를 편입시킵니다. 이게 언제냐면 1879년이에요. 1879년. 제가 1979년이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정확히 100년 전에 유쿠 제국이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드리냐면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있어서 그냥 그 연도가 그거 기억났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막 어이없이 막 제가 좀 연결을 시켜 드리려고, 제가 태어나기 정확히 100년 전인 1879년도에 유쿠 왕국이 일본에 편입되었었다. 이런 팽창 과정 가운데 이렇게 팽창 하다 보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민권 의식이나 이런 존중, 이런 것들은 좀 무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 민권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분명히 이러한 지식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더 발전하면서 우리 개개인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더 챙겨줘야지. 우리 투표권도 강화해야지. 막 이런 움직임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일본 정부에서 알았어. 그래서 그럼 헌법 하나 만들까? 라고 하고 이 헌법을 만들어요. 이게 이른바 메이지 헌법 내지는 일본 제국헌법, 이름 제국헌법입니다. 1889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 자유민권 운동의 요구랑은 정반대로 가요. 어떻게? 일본의 일왕, 즉 천황의 권한을 극대화시켜요. 일본 민들이 갖는 기본권은 철저히 제한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더 제국주의적으로 가려고 법적 체제와 함께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해인 1890년도에 교육칙어를 발표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좀 가미카제 특공대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신들의 뭐 의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우리 제국을 위해서 너 하나 죽어라는 그 강요 가운데 갔던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독립운동가들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죠. 너무나 폭력적으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히면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때부터 교육이 나온 거야. 교육적 목표가 나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천황의 권한을 확대화시키는 거에 교육적 목표가 잡았어요. 이러한 궁극주의적인 교육적 목표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괴물이 나오게 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뒤의 모습은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대하고 있는가, 결국엔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치 이때 1890년대의 일본의 교육적 목표가 궁극주의적인 목표, 전체주의, 우리 전체를 위해서 너 한도는 희생해도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나오면서 일본 제국의 멸망은 보나 마났던 것이죠. 바로 이것처럼 그 교육. 그러니까 교육에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뭐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볼 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방향이다.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 수험생활 가운데 조금 더 잘 잡아주시면, 특히 이 세계사를 배우면서 더 잡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메이지안법 내용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의 권한은 신성하며 침범할 수 없대. 여러분, 그 누구도 나 개인의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은 그것이 인정되어 있죠. 근데 당시 일본은 그러지 않았어요. 천황은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대요.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한대요.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행한대요.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조를 얻어 입법권을 행사하고요.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하며 개회와 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할 수 있대요. 천황 한 명이.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은 상당히 서구화시키는 모습 같았지만 이 안에서 돌아가는 내용은 전혀 민주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당장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당장의 성공은 대표적인 게 청일전쟁에서의 승리죠. 1894년부터 95년까지 있었던 청일전쟁. 특히 청일전쟁은 우리 대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일본과 여기에 있는 청나라가, 청과 일본이 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붙었던 거예요. 물론 당시에 이제 청나라는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영향력을 두고 프랑스와 붙었다. 청푸전쟁에서 1884년에서 5년까지 있었던 청푸전쟁에서 지면서 인도차이나 반도는 상실했었고요. 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싸웠다가 이때 어이없이 청나라가 집니다. 당시 이 동아시아 사람들한테는 다 청나라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맺었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고요. 여기에서 청나라가 띄워주기로 한 게 타이완과 랴오동 반도예요. 타이완은 여기 있으니까 뭐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랴오동 반도가 요거잖아요. 이때 누가 들어오죠? 러시아가 들어옵니다. 일본의 성장을 간섭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 이거 돌려줘! 라고 하는 삼국 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인데 러시아가 주도해서 이 삼국 간섭을 일으키고요. 이때 일본은 아까 흥분하잖아. 만약에 나 같았으면 이겼잖아. 청나라도 이겼는데 러시아 너랑도 한 번에 라고 했을 텐데, 실제로 이걸 다시 돌려주고 전쟁 배상금을 더 받으면서 그 이후의 전쟁을 준비하고요. 그 뒤에 한 10년 뒤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마저 꺾어버립니다. 물론 뒤에 영국이 있었지만요. 그리고 나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고 을사늑약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통관부가 설치되었었고 우리의 외교권이 끝나게 되죠. 박탈됩니다. 그리고 1931년도에 계속 확장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만주사변 벌였었고, 물론 이거보다 이전에 1차 세계대전 중엔 중국의 위안스카이에게 21개조 요구를 얻어내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31년도에 만주사변, 37년도에 중일전쟁에선 난징 대학살 이런 거 있었고요. 41년도에 이 하와이에 이를 기습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1945년 패망을 하는 모습이 일본의 현대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요 지도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 지도 한번 보시면요, 일본의 대팽창, 오키나와에 현이 설치되었던 것 1879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 차지했지만 여기 랴오동 반도는 다시 청나라에 돌려줬고요.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으로 여기 사할린 섬이거든요. 사할린 섬 50도 이남의 땅까지 차지했던 것이 일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배웠었던 내용들 바탕으로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2020년 대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여행이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나는 뭐 동인도의사 상관과 함께 쇼군을 접견하려고 갔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마지막 줄에 보면 대지마로 돌아왔다. 아하, 대지마 나왔다. 어딥니까? 에도 막부 아니겠습니까? 견수사, 수나라가 여기 왜 나와요? 다이카 계시는 7세기입니다. 헤이안쿄 천도를 명하는 천황 헤이안쿄는 헤이안 시대 때 있었고요. 산킨 고타이즈 당연히 에도 막부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와쿠라 사절단은 메이지 유신 때 보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1년이 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3년 이후의 모습이죠. 자, 올해 9월 모평 문제입니다. 2021년 9월 모평 문제.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막부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무가제 법도, 요건 주로 이제 동아시아에서 나오던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 나왔지만 요걸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1년마다 단일연이 여간 힘든 게 아니야. 다이몇개에서 비용도 다 내야 한다고. 이게 뭐예요? 산킹고타이 제도 행렬 아닙니까? 그러면 산킹고타이 제도가 있었던 막부, 어느 막부겠습니까? 에도 막부가 되겠고요. 에도 막부 찾아볼까요? 전국시대에 혼란이 시작되었던 건 무로마치 막부, 이제 중기 넘어가면서가 되겠고요. 페리 함대가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 무력 시위를 벌이고 미일 화친조약, 미일 수호통상조약이 나왔던 것도 다 에도 막부 때까지라고 했었죠. 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천황이라는 칭호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건 7세기 말. 원과 고려의 연합군이 일본에 침입했던 건 가마쿠라 막부가 되겠고요. 쇼토쿠 태자가 불교 진흥책을 시행했던 건 6세기 때의 모습입니다. 나라 시대보다 훨씬 이전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문제.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제일 힘들어요. 사실 이게 연도 문제가 한두 번만 딱 확실하게만 풀어두고 알아만 두면 쉬운데 실제로 이걸 되게 어려워요. 2018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다음 조약이 체결된 시기를 연표해서 찾으래요. 시모다 하코다테 외에 4개 항구가 나와 있네요. 그거 뭐겠습니까? 1858년도에 있었던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죠? 그러면 미일 화친 조약 1854년, 메이지 정부 68년, 이와쿠라 사절단 71년, 삼국 간섭 95년, 포츠머스 조약 1905년, 1차 세계대전 반발 1914년.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 1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요거 바로 여러분 탁탁탁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 몇 번 보시고 문제 계속 풀어보시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런 문제가 조금 쉬워질 거예요. 차라리 아까 3번 문제보단 이런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라고. 가나 사이 시기에 있던 거 찾으라죠. 봤더니 이제 천황이 이를 받아들여 왕정을 복구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메이지 유신이잖아요. 1868년의 모습이고요. 조선 앞바다에서 일본군이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소식이 어제 호외로 보도되었다라고 하면서 천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일전쟁이죠. 1894년 내지는 95년의 모습입니다. 이때의 모습이니까 한번 볼까요? 류꼬가 일본에 병합되었다. 이건 1879년이잖아. 여기 안에 정확히 들어가네. 정답 1번이네.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었던 것은 요 전쟁 이후죠. 이후의 결과니까 이건 바로 직후가 되겠고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던 건 1904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시모다 등을 개항하였다. 시모다 하코다테가 되겠죠. 1854년. 영국이 청과 난징 조약을 체결했던 것은 184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문제 여러분 아마 처음 푸실 때는 조금 힘드셨을 텐데 연표 문제는 좀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부담스럽겠지만 하나하나씩 우리 같이 한번 채워나갑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사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서아시아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